계속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질적 연구 할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양적 연구라고 했지만 사실 전체적인 논문, 보고서 이런 게 논리적인 글이었고 참고문이라든지 서론쓰기라든지 각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오늘 데이터 숫자를 가지고 이제 분석했다면 이제 숫자가 아닌 문서라든지 면담 자료라든지 관찰 결과라든지 이런 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논리적인 글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내가 참고한 자료들은 그 앞에 보이시죠 책들, 이 책들에서 활용했습니다. 보통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여기 이 질적 연구에 관련된 외국 문헌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거 중에 하나고, 이게 이제 진주교대 김영철 교수님 이 쓰신 책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질적 연구를 가장 잘하시는 분으로 뽑으시는 분이어서 그 책들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보면 이 질적 연구를 우리가 왜 할까라는 게 일단 고민이 있잖아요. 양적 연구도 마찬가지고 질적 연구도 결국에 우리가 교사다 보니까 현장을 뭔가 바꾸고 싶고 현장을 더 이해하고 싶고 현장을 개선하는 데 기본적으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 방법론이 있는데 이 질적 연구라는 것은 양적 연구와 달리 뭔가 심층적으로 묘사하고 뭔가 특수한데를 밝히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제를 선택했을 때 양적 연구의 프레임을 가지고 바라볼 거냐, 질적 연구의 프레임을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연구 결과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도 양적 연구를 할 수 있고 질적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같이 통합한 혼합 연구도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양적 연구를 먼저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밝혀내지 못한 미시적인 게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질적 연구로 가져와서 혼합 연구를 합니다. 그럼 혼합 연구가 단순히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합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있냐면 혼합 연구라는 것은 좀 더 이제 믹스드 메소드라고 하는데, 좀 더 보면 양적 연구와 거시적인 걸 보잖아요. 거시적인 걸 보는데 거시적인 것이 내가 의문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연구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통계적인 결과는. 그런데 실제 내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데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 그 지점에서 혼합 연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점에 양적 연구, 질적 연구를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A는 B라고 했는데, 아니면 큰 흐름에서 우리 학교에서 전학공이 잘 되고 있다, 학교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나 우리 학교는 뭐가 잘 되는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지점이 딱 생겼을 때 그 부분을 내가 이제 왜 그럴까를 밝혀내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내가 그 내부자가 아니면 밝혀낼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외부에서 볼 때는 학교가 잘 돌아가고 학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내부자 관점에서 보니까 학교라는 곳이 꼭 그런 건 아니고 뭔가 문제도 있고 조직에서 뭔가 문제도 있고 바꿔야 될 부분은 내부자 관점에서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질적용으로 접근을 하면 좀 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질이라는 게 퀄리티잖아요. 양은 퀀티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참여자가 경험한 것을 연구자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양적 연구는 가설을 세워놓고 통계 돌리면 딱 그 결과가 끝나요. 그런데 질적 연구는 끊임없이 연구 문제를 다시 바꿔갑니다. 왜냐면 내가 관찰을 하기 전에, 면담하기 전에는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교사가 경험이고 통찰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렇게 갈 것 같다는 방향성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미시적인 게 왜 그러고 뭐가 달라지고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거는 내가 면담을 하기 전, 아니면 내가 그 조직에 들어가서 문화를 살피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A라는 연구 문제를 세웠더라도 면담 결과, 아니 면담 과정에 새로운 연구 문제를 도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는 겁니다. 계속 참여자의 경험과 해석을 통해서 계속 수반하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면담이라는 게, 연구라는 게 처음에는 내가 어떤 목적을 도착했지만 면담 중간에 계속 바뀔 수 있는 게 질적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적 연구와 달리 뭔가를 가설을 세워놓고 시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죠. 그 말은 뭐냐면 처음에
서론에서 연구 문제도 질도 달라져요. 질적 약점 연구는 뭐가 뭐에 효과를 줄 것이다, 뭐가 뭐에 미칠 것이다라고 내가 감정적인 잠정적 가설을 세우고 하잖아요. 그러면 질적 연구는 문제를 한번 내용을 이따 보시면 어떻게 쓰냐면 뭐가 뭐에 어떤 경험을 하였을까 열려 있어요. 왜냐면 답이 없거든요. 그거는 내가 직접 면담을 해보고 결과를 봐야지 이 답은 어디가 있냐 맨 마지막 결론에가 나와요. 근데 질적 양적 연구는 이미 연구 문제 보면 답은 나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뭘 키워줬구나 이렇게 심지어 제목만 보고 나와 있어요. 뭐가 뭐에 미친 영향 당연히 높아졌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질적 연구도 굉장히 분석 방법이 많다고 합니다. 뭐 문화적 근거 이론, 사례 연구, 현상학, 실행 연구, 내러티브. 근데 저도 처음에 질적 연구 할 때는 아마 헷갈렸어요. 그게 그거 같고 질적 연구 다 비슷해 보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근데 보면 약간씩 달라요. 물론 이제 40여 가지 질적 연구가 있지만 뭐 저도 뭐 다 알지는 못해요. 제가 이제 주로 쓰는 질적 연구들이 있고 실제로 질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익숙한 질적 연구에 익숙하지 이 40여 가지 다 못해요. 근데 이 40여 가지도 그 질적 연구의 뿌리다 보니까 거의 한 50% 정도는 다 비슷해요, 시장이. 예를 들면 이 문화기술지가 있어요. 이 문화기술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지금 현재 속한 이 문화에서 뭔가 나의 인식과 이 현장에 있는 문화와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떤 걸 내가 인식했는지를 객관화해서 논리적으로 쓴 글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화기술지와 현상학적인 것과 사례, 내러티브가 한 7, 80%가 다 겹쳐요. 이 교집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기술지와 현상학적인 것과 사례와 내러티브 차이점은 내가 어떠한 대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상황 맥락에서 할 것인가, 내가 어떠한 연구 결과를 좀 진술하고 싶은 것과의 좀 약간의 그 미시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근거 이론이나 실행 연구는 뭐 좀 1번, 4번 이들 간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거 이론은 말 그대로 어떠한 우리가 이론적인 데이터를 이론적인 걸 만들어내고 주장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론적인 걸 하려면 뭔가 객관적인 것 같잖아요. 느낌이 이론은 객관화되고 뭔가 주관상이 없이 객관화될 것 같은데 이 근거 이론이 예를 들면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이 경험이 있어요. 이론은 없지만 우리가 항상 흔히 하는 것들이 막 있을 수 있잖아요. 맨날 하는 거 예를 들면 초등으로 치면 우리가 수업도 중요하지만 초등이 더 중요한 건 뭐죠, 선생님들? 제가 생각할 때는 학급 병행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과 수업 이해의 시간, 이게 수업 이해하는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1, 2, 3, 4, 5교시, 6교시 같은 수업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잠재적 교육을 하잖아요.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쉬는 시간, 또 교사가 어떻게 학급 경영을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저는 오히려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더 수업 내용, 교과 내용보다 이게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교사의 경험을 좀 더 판단해 볼게요. 이게 누구나 다 암묵적으로 알고 있어요, 느낌이. 근데 이거를 이론화시키고 싶다고요. 그런데 누가 이론을 시킬 때 그건 네 생각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질적 자료를 모아서 근거 이론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설문지를 만든다 할 때는 기본적으로 논문에서 이론에서 가져와서 여러 설문지를 조합해서 설문지 예비를 만들고 검증받고 한번 돌려보고 틀린지 맞는지 통계적으로 돌려보고 최종 논문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객관화된 방식으로 설문지를 만들거든요. 양적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에서는 근거 이론은 말 그대로 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화시켜서 이론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방식은 다 비슷해요. 다 기본 깔린 게 질적 자료를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쓴 글을 하는 거죠. 그럼 논리적으로 쓴 글을 뒷받침하는 결국에 이론적인 배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의 목적은 의미를 이해하고 일상세계를 기술, 특정 사례를 연구하고 일반화가 아닙니다. 특정 사례를 그리고 우리가 교사이다 보니까 현장을 계산하고 뭔가 발견, 이론화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질적 연구에서 의미와 이해는 뭐냐라는 거죠. 질적 연구에서 의미와 이해라는 것은 기존의 이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사이현상을 뭔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의미와 이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질적 연구는 뭔가 특수한 사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 특수 어떻게 보면 10명의 그 질적 연구자가 있다면 10명의 그 사례와 맥락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완전 똑같은 사례는 없잖아요. 우리가 질적인 거는. 양적인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모집단이 있고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내가 A 학급을 통계를 돌리나 B 학급 돌리나 어느 정도 비슷하게 돼요. 우리나라 국가에서 3학년 학생들 예를 들면 순천에 있는 여기 매한초등학교나 옆에 저해에 있는 좌열초등학교나 돌리더라도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매한초등학교의 3학년 일반의 학생들의 특수 케이스와 좌열초등학교 3학년 일반 특수 케이스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름을 전제로 가지고 갑니다. 자, 질적연구에서 일상적 세계를 기술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심 없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상생활가 정말 그러한지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를 밝히고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질적연구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문제의식을 약간 갈등론으로 약간 접근을 해요. 왜냐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으면 연구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능론으로 보면 연구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양적 연구는 어느 정도 기능론으로 가능해요. 왜냐면 당연한 것을 또 밝히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질적 연구는 뭔가 특수한 사례잖아요. 뭔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라 삐딱선을 타는 거를 내가 뭔가 딱 도출해내서 밝히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옳다 생각하는 것들을 진짜 그런지 아니면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례 연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좋은 또는 나쁜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사람들에게 충격과 울림을 주고자 한다라고 이제 문헌에는 좀 쓰여있어요. 어떻게 보면 질적 연구가 그래서 이 특수 케이스를 밝혀내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교사다 보니까 특수 케이스를 진짜 너무 많이 만나잖아요. 특별한 것들, 스페셜한 것. 이건 우리 반만 있는 같은 느낌이 있는 것들. 특히나 이제 요즘에 사회가 이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아이들의 생활 모습이라든지 학부모의 이제 교원에 대한 인식, 학교에 대한 민원 등등 옛날과 과거와 달리 굉장히 이벤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논문 쓸 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벤트가 너무 많으니까. 새로운 것들이 많으니까. 왜냐면 과거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풀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질적연구를 한다는 것은 양적 연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장을 개선하는 데 있죠. 내가 그냥 연구만 통해서 특이하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아니겠죠. 이거를 가지고 현장에 뭔가를 시사점을 제시를 해야겠죠. 뭐 발견, 뭐 이론화 이렇게 합니다. 그 일반화라는 거는 양적 연구에서 쓰는 용어예요. 일반화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뭐 다른 학급에도 적용 가능하게 일반화 시킨다는 것은 양적 연구에서 쓰는 말이고 질적 연구에서는 뭐 발견한다, 뭐 이론화한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용어를 좀 질적 연구에 쓰는 용어와 양적 연구에 쓰는 용어가 다르고 어떻게 보면 그 뇌를 좀 약간 좀 달리 좀 쓰셔야 돼요. 질적 연구는 뭔가 객관화보다는 특수 사례를 밝혀내고 거기서 의미를 뽑아내고 뭔가 사유하고 이런 거 했다면 양적 연구는 내 생각은 좀 빼버려야 돼요. 주관성을 좀 빼고 그냥 수치만 보고 내 생각은 이런 데가 아니라 숫자 보니까 이렇게 드러났구나. 그러면 이거를 보고 내가 해석을 하는 약간 좀 뇌를 좀 달리 쓰셔야 돼요. 질적 연구는 이제 내부적인 관점을 부각시키죠. 결국에는 연구하는 질적 연구와 연구자 이론자는 나잖아요. 물론 이제 내가 타인을 면담이나 사례를 조사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완전히 객관적으로 내가 쓸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타인을 본다 하지만 결국 글 쓰는 사람은 나거든요. 이 글자, 필자가 나예요. 그 필자에 따라서 질적 연구의 글의 이제 필력이 달라지는 거고 질적 연구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달라져요. 자,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A 연구자가 이거를 해석하는 것과 B 연구자가 해석하는 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누구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해볼게요. 1학년 학생들이 있어요. 막 올라가는데 수업 시간에 집중도 못하고 아침마다 떠들고 굉장히 개판 5분 전이에요. 막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직 1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왔을 때보다 불구하고 아직 기본 학습 습관이 적용이 안 돼서
아이들이 앉아있지도 못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내가 직접 연구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피아자의 인재 발달로 왜냐하면 그 1학년 아이들이 아직 전초잡기 아이들에서 구체적으로 넘어가는 아이들이 좀 많지 않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당연하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렇게 아이들이 떠들고 정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 이 아이들의 발달상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거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는 연구제 차이예요. 그러면 내가 해석을 풍부하게 하고 이거를 내가 풍부하게 하면서 내가 다양하게 하려면 결국 뭘 알아야 돼? 집중력보다 지식이 있어야 돼. 그거에 대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알 만큼 보여요. 그래서 질적연구자들이 이제 양적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문서랑 결국 공부를 해야 돼. 그 영역에 대한 있어야 보여요. 그나마 이제 양적 연구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수치를 객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질적 연구는 여러 면담 내용이라든지 여러 사례들 있잖아요. 해석이 안 돼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으면 해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자적 관점 부각시키고 사례를 가져가고 목적까지 글쓰기 한다는 건데 이 내부자적 관점을 보면 연구 참여자에 대한 집중 탐구를 통해서 그들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러면 내 가치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애들이 아까 떠든다 했는데 나는 이 떠드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봤다면 이게 내 연구자의 주관인 이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쓰여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이걸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얘네들은 유치원에서 뭘 배웠길래 도대체 이 부모들은 뭘 했길래 가정교육이 안 될 수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교육에서 이제 그 과가 있잖아요. 과 사회학, 교육학에서 보면 뭐 교육학을 전공하는 여러 교육 사회학도 있을 거고 뭐 평가, 교육과정 뭐 여러 가 있겠지만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내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교육과정 관련 논문을 쓴다 치면 이 문제를 교육과정으로 풀겠죠. 유치원 누리교육 과정이 잘못됐다. 너무 아이들의 놀이 중심을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와서 이런 교육적인 공교육 현실에서 홈치기들을 배우고 40%를 적응하지 못한다고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제 이거 아동관으로 접근했다 해서요. 아동 발달을 전공해서 그거를 하면 이건 당연한 거로 내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내가 어떠한 그 배경 지식을 갖고 어떤 관점으로 그 논문을 쓸 거냐에 따라서 이게 가치관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논문을 검색하잖아요. 논문을 검색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연구자가 주로 연구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필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써있어요. KCI도 연구자에다가 뭐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학위 논문은 무조건 나와있죠. 무슨 과로 나와서 써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교육 사회학을 전공했든지 아니면 교육과정을 전공했든지 이에 따라서 달리 봅니다. 심지어 이런 거 있어요. 아이들의 학교 부정응 있잖아요. 부정응을 과에 따라 다르게 봐요. 어떤 사람은 부정응을 아침밥하고 연결을 시키기도 해요. 아침밥하고. 할 수도 있겠잖아요, 선생님들. 아침밥하고 연결을 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는 이제 부모의 양육 태도를 연결시킬 수 있겠죠. 부모의 관심. 누구는 소규모 학교와 대규모 학교를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누구는 이제 학교의 문화를 볼 수도 있어요. 이 학교는 원래 이 학부반뿐만 아니라 전교생이 다 떠들어요. 왜냐면 이걸 학교에서 특색교육으로 목표로 삼았거든요. 자,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질적 연구라는 것이 사례 연구도 가능하죠. 물론 질적 연구가 이제 나의 생각이 우선 1번이지만 질적 연구는 내가 안에 빠져있는 사례도 가능해요. 사례도.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내가 그 집단 내로 들어가서 집단의 문화를 느끼는 게 가장 좋아요. 질적 연구에서는. 예를 들면 학교 교실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이제 신안에 있는 특수한 그 도서에 있는 학교를 해볼게요. 내가 분교장 우리 학교에 나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연구해줘요? 내가 거기 가서 실제로 생활해보고 관찰해보고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여의치 않으면 그래도 뭘 해야겠어요? 거기 근무하는 선생님 교사하고 면담이나 인터뷰나 자료를 받아서 내가 분석도 가능하겠죠. 근데 선생님 딱 판단했을 때 뭐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문화를 느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내가 면담하고 하는 거는 간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자, 목적표지. 당연히 목적표입니다. 왜냐하면 질적 연구는 내가 특수한 케이스를 보는 거니까 난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미 정해놓고 시작하잖아요. 네, 이게 이미 표지, 목적표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례를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그 사례를 선정해야 돼요. 면담자를 선정할 때 내 주제를 정말 그걸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면담자를 선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는 어떠한 면담자를 선정했는지 그 면담자가 어떠한 배경변이 있는지를 자세히 기술해줘야 돼요. 왜냐면 면담자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이 면담자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양적 연구에서 숫자 데이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면담자를 잘 골라야 돼요. 면담자를 잘못 고르면 안 되고 면담자를 골랐더라도 내가 왜 이 면담자를 선정했는지를 써줘야 되고 면담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줘야 돼요. 자세하게. 이 사람은 예를 들면 교직 경력이 몇 년이고 어디서 근무했고 어떠한 거에서 내가 논문과 관련된 거죠. 주제와 관련된 거 어떠한 영역에서 이러한 관심이 있고 활동을 해서 나는 이 면담자를 선택하였다. 자세하게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신상 정보를. 물론 이제 이름을 적지 않고 면담자 1, 뭐 A교사, 박교사 뭐 이렇게 쓰긴 하겠지만 현장 작업이죠. 연구자가 연구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참여한 학교 생활하고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와 내포 형성이 가장 중요하죠. 내포 형성이. 그래서 면담할 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할 때 그 타임, 그 내가 이 학생하고 내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학생이 면담 내용을 인터뷰할 때 완벽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담하기 전에 내포 형성이 충분히 되어야 돼요. 내가 이제 교사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안 친한 사람보다는 친한 사람이 좋겠죠. 친하지 않다면 뭔가 이제 사람 면담하기 전에 뭐 티타임도 하고 하면서 뭔가 이제 공감대 형성하면서 뭔가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면담을 한다는 걸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면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면담할 때도 질적 연구는 이 면담을 하는 목적을 그 철저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 면담자 피해 면담자 입장에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줄지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면담 내용이 내가 A에 대해서 얘기를 면담을 한다고 했지만 하다 보면 면담지를 A를 물어봤어요. 근데 하다 보면 더 나아갈 수도 있잖아요. A 다시 그 다음에 B, C로 더 나아갈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연구하고 주제는 연구 주제와 맞는 면담지 내용은 면담 내용 이거에 따라 해볼게요. 그런데 양적 연구는 설문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설계 물어본 거 이외에는 더 안 물어봐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받는 입장에서. 그런데 질적 연구는 내가 A를 물어본다 했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것이 통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 그러면 다시 어디로 오는 거죠? 이게 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해볼게요. 근데 그러면 다시 어디로 오는 거예요? 다시 처음에 서론으로 와서 이거를 연구 주제와 문제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 그리고 이 면담을 내가 녹음을 했는데 내가 집에 다시 들어보고 다시 전사하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할 때는 못 들었던 것들, 실제로 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또 튀어나왔어요. 그 나중에 또 튀어나오면 얘를 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적 연구는 계속 순환하고 돌아갑니다. 아까 제가 양적 연구에서는 그 데이터를 모으고 핸들링하고 수집해서 집어넣는 거, 이게 물론 설문지도 만드는 거에 포함이에요. 그게 거의 80% 걸린다 했잖아요. 80, 90%. 클릭하는 거는 금방이잖아요. 근데 질적 연구는 이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 면담지는 오히려 쉬워요. 간단해요. 예를 들면 텀블러가 있다면 스타벅스 텀블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면담지 간단하죠. 근데 뭐 좀 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말을 못해요. 그럼 내 기술도 필요해요. 이 사람의 이제 입을 열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추가 질문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나의 연구자의 면담을 하는 연구자의 좀 스킬도 필요해요. 좀. 그런데 양쪽 연구는 다르죠. 뭐 설문지 그렇게 스킬은 필요 없죠. 내가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쿠폰만 주면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는 풍부한 자료를 모으려면 내가 이제 질문을 하고 추가 질문하고 모아서 다시 연구하고 다시 돌아가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처음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막 새로운 거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물어봐야 되고 어디서 스탑을 해야 되고 어디서 결론을 내야 되고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면담 자료도 많고 너무 방대하니까 우리가 통계 자료는 숫자니까 그냥 300몇 건 모았으면 300몇 건 분석하면 되지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면담 자료는 만약에 인터뷰를 오늘 했어요. 면담했어요. 이걸 한 번 더 해야 되나?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한 번 더. 근데 이게 이제 판단이 잘 안 서요. 처음 해보면.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면담하고 결과를 쓰고 이런 데이터를 모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스탑되는 수준이 오거든요. 이게 이렇게 아니면 강제로 나는 이 면담자 4명이 있어요. 4명을 난 2번밖에 못 만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2번 안에 최대한 뽑아내야죠. 질문을. 이렇게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선생님들? 이런 과정을 거친다. 자, 글쓰기는 절정적 구조는 결국에는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글을 쓴다는 말은 거기서 의미를 잘 뽑아낸다. 연구 모래시계 만들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적연구 맥스웰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논리적 모래시계를 양적 연구도 설문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질적 연구는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결국에 연구 기록 세우고 그리고 연구 질문 세우고 거기에 관련된 개념 맥락 갖고 오고 방법 갖고 오고 사관도 갖고 오고. 근데 이게 모래시계라는 게 계속 수단을 왔다 갔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고정된 게 아니라. 결국 보면 똑같죠. 그냥 질적으로 똑같아요. 뭐만 달라지는 거예요? 연구 방법만 달라지는 거예요. 설문지로 조사했냐 아니면 면담이나 아니면 나의 사례를 그런 직접 자료를 했냐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만 많이 했거든요. 연구에 모래시계 만들 때 연구 목적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할 때 연구 방법 있고 할 때 뭐가 중요하냐 물어봤을 때 저는 이제 옛날에 양적 연구도 그렇고 할 때 연구 방법이 중요하다 많이 했어요. 사실 연구 방법이. 왜냐면 선생님들 연구 방법을 지금 짧게나마 공부해 보시니까 어떠한 주제를 내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연구 방법대로 새로운 주제가 막 떠오르게 돼요. 상관관계 분석을 배우기 전과 상관이라는 게 있었네? 알고 난 이후에는 뭐와 관계를 한번 알아볼까? 뭔가 연구 주제가 또 내 머릿속에 딱 스치는 것들이 딱딱딱 튀어나오거든요. 연구 방법을 좀 알아보면 다양한 것들을 내가 내 머릿속에 떠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내 경험과 떠다니는 이렇게 쭉 떠다니는 것들을 캐치할 수 있어요. 이 연구 방법으로 이걸 캐치해서 잡아서 엮어봐야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생성형 AI 있잖아요. 생성형 AI한테 좀 도움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예 맨땅에 해주면 안 돼요. 선생님께서 뭔가 머릿속에 떠다니는 주제들이 있다 해볼게요. 근데 명확하게 안 잡혀요. 떠다니는 주제가. 근데 선생님이 떠다니는 주제가 있고 양적 연구할지 질적 연구할지를 뭔가 결정을 했다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키워드 첫날 적으라 했잖아요. 키워드를 쭉 넣어놓고 내 관심사 나는 크로프트에 넣는 거죠. 나는 예를 들면 땡땡 초등학교 교사 경력 10년차 그리고 내 현장을 쓰는 거죠. 현재 3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반 학생들은 농어촌에 있는 복지학교여서 5명밖에 안 돼. 그 중에 여자 2명, 남자 3명. 예를 들면 그리고 그 중에 특히 이러한 특수 사례들이 있어. 근데 내가 관심 있는 주제는 키워드는 땡땡땡땡땡이야. 이걸로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질적 연구를 한번 해보려고 해. 땡땡땡땡으로 나는 그 주제로 초반에 내가 그리고 특별하게 이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게 땡땡땡 개발해서 프로그래밍 하고 있는데 어떤 연구 주제로 연구를 하면 좋을지 한번 계획을 짜줄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게 좀 구체적인 맥락 다 집어넣는 거죠. 넣으면 얘가 땡땡땡땡 몇 개를 던져주면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물어봤을 때 쌤이 연구 방법을 더 알고 있다면 더 좋아요. 사실 나는 양적 연구 하려는데 상관관계 분석할 거야. 상관관계 분석할 건데 더 넣으시면 좋죠. 예를 질적 연구할 건데 사례 연구할 건데 예를 들면 자문할 수지 할 건데 딱 집어넣어놓고 개요를 짜줘라고 하면 뭉쳐를 짜줘요. 그러면 초반에 나온 초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런 부분이 힘들 거기다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거죠. 이런 부분이 힘들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넣어놓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생성형 AI나 대화를 통해서 주제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정이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를 쓰는 게 사실 그냥 나는 땡땡 주제 내가 커피에 관심이 있어. 내가 커피에 관한 논문 쓰라는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구체적 상황만 쭉 넣어놓고 좀 더 정교하게 물어봐놓고 얘와 대화를 통해 하는 거. 자, 결국에 질문을 한다는 것은 대화를 한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AI를 쓰지 말란 말이에요. 무조건 AI는 요즘에는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제가 쓰지 말아야 돼 쓰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 그렇게 좀 정교하게 좀 물어보고 내 상황을 지도부 넣으면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미나이나 챗GPT가 이제 맞추면서 좀 가능하고 선생님이 혼자 쓴 거면 선생님 거를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메모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한테 내가 더 많은 것을 얘한테 인풋할수록 나한테 더 맞춤형으로 더 이렇게 더 좋은 핏한 걸로 진술을 해줍니다. 연구 목적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첫날부터 얘기했던 것과 오늘도 중복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넘기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제가 구두로 말했던 것과 양적 연구에서 말했던 것과 첫날 개론에 말했던 것과 아니 중복들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끝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 서론 이런 나왔어요. 서론 이론적 배경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양적 연구하고 서론이 다를까? 질적 연구하고 같아요. 다 같습니다.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다 같아요. 서론 이론적 배경 다 같습니다. 전부 다. 자, 맥락 다 같아요. 대상. 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저도 궁금했던 건데 초보 연구자들, 초보 질적 연구자들이 이제 몇 명 인터뷰해야 돼요? 몇 명 인터뷰해야 돼요? 어느 정도 참여 관찰 해야 돼요? 이 질문을 하거든요. 자, 이거 답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내가 그냥 몇 명 해야 될까요? 인터뷰? 한 명 이상인데 한 명이요. 한 명이거든요. 한 명이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반에 ADHD 특수학생을 한다 해볼게요. 그러면 한 명밖에 없는데 얘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왜냐면 얘 때문에 우리 반의 학급 문화가 달라지는 걸 내가 조사하고 싶어요. 근데 자, 이거를 연구자의 관점을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볼 거예요. 초등에서 ADHD나 아니면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있는 것 자체를 저는 좋다고 볼 거예요. 학급마다 한 명씩 넣는 걸 전 좋아요. 왜냐?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의 암과 삶의 기초 기본 교육을 하는데 그 친구들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정의스러워. 그래서 도와주고 사회성과 시민성, 민주시민으로서 길러줄 수 있는 역량을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과 같이 경험했던 아이와 경험하지 않았던 아이가 나중에 성장했었을 때 초등학교에서 그 친구들과 같이 경험하면서 배려했던 아이들이 더 민주심으로 성장했다는 걸 나는 알리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아이가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연구자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면담 대상이 주어 면담 대상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왜냐면 우리만 한 명이니까. 근데 물론 이제 서브로 얘가 있지만 얘 주변을 둘러싼 아이들을 더 조사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한 명이라 할 수 없지만 주어의 관찰 자체가 우리 반에 한 아이의 문제 행동이 우리 반 아이의 학급 문화를 어떻게 바꾸는가 논문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주 대상은 한 아이예요, 한 아이. 그렇지만 문화를 바꾸는 건데 이렇게 학교 문화는 한 명의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을 서브로 이제 면담이나 모습을 같이 할 수 있겠죠. 한 명도 가능해요. 10명, 20명도 가능해요. 그런데 질적 연구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대상을 질적 연구 대상으로 하면 좋지 않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근데 너무 많은 대상으로 예를 들어 20명 한다 해볼게요. 우리 반 20명이거든요. 20명 대상으로 질적 연구 한다 해볼게요.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질적 연구에서.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많으면 안 좋다. 맞아요. 결국에 질적 연구의 목적이 특수 사례를 밝히는 데 있잖아요. 자, 20명을 내가 면담하면 예를 들어 공통점 뽑으면 그냥 일반화된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반이 진짜 이상한 애 되면 20명 모였다면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런 특수 사례 빼고 일반적으로
그러면 선생님 우리만 20명인데 그럼 직접 연구 못하나요? 할 수 있어요. 우리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20명 하지 말고 선생님이 줄여보고 싶은 아이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반에서 나는 학급에서 부정 학생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반 중에서 부정 학생 4명만 보는 거죠. 직접 연구 대상자로. 아니면 우리 대상 아이 중에서 정말 뛰어난 아이들 3명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재 학생들 같은 애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은 이런 시골에서 사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영재 아이들이 될 수 있었을까를 밝혀내는 목적이 있죠. 내가 뛰어나게 수업을 잘해서 라고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몇 명의 인터넷으로 전해져 있고 몇 번도 안 전해져 있어요. 그냥 한 번에 내가 풍부한 사례를 물어봐서 정말 끊임없이 막 2~3시간 해갖고는 자료가 충분히 내가 연구 목적을 밝히기 충분하다 하면 한 번으로 해도 충분하죠. 근데 한 번에 했을 때 부족하다 하면 2번, 3번 해야 되죠. 전해지지 않다. 몇 번,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반이 아니에요. 특수한 학교에 가서 갈 거예요. 자, 몇 번 해야 되냐? 한 번으로도 충분히 내가 밝혀냈다면 가능해요. 2번, 3번 필요하겠죠. 여기에 대한 전문가일수록 더 참여 가치를 더 적어지겠죠. 예를 들면 금쪽이를 가르칠 건데 오은영 박사가 한 번만 보면 한 몇 분만 봐도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질적 연구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뭐가 중요하냐? 연구자가 중요해요. 연구자가. 그 네이밍이 중요해요. 네이밍. 예를 들면 이 질적 연구 처음 썼다 해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넌 누군데 이 질적 연구를 이 논문 주제로 이 연구 방법으로 했어? 이게 하나. 예를 들면 이 저자가 굉장히 이 학계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개똥철학을 쓰더라도 맞아요. 그게 맞아요. 우리 세상이 그래요. 참 진짜 성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면 내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초보 연구자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너 초보 연구자인데 어떻게 한 번만에 인터뷰를 끝냈어? 참여같이 한 번만 했는데 어떻게 다 파악했어?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해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질적 연구를 내가 예를 들면 A 학교에 있는데 A 학교의 학교 문화를 조사할 거예요. 학급 문화. 그런데 이 학교 조사하는데 내가 이 선생님 면담을 통해서 한 2번 면담을 했다 해볼게요. 그렇게 쓴 글과 내가 아예 이게 한 달 살기를 해서 이 방을 한 달 동안 앉아서 맨날 지켜봤어요. 그럼 선생님 그 연구 방법이 나와 있겠죠? 어떤 거를 더 좋다고 볼 거예요? 답이 나오죠,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연구 쓸 때 연구자 특히 자문하게 좋지. 나 혼자 쓰는 연구들이 있어요. 내가 담임 교사예요. 근데 이거 사례를 물어보고 싶은데 이런 사례는 없어요. 왜냐면 나만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 나만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반만. 그럼 내가 느낀 점을 쓸 수 있잖아요. 자기 문화기술칙이죠. 문화기술칙 중에서도 나 혼자 느낀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이게 자료를 풍부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가 중요하면 너는 누군데 연구자로서 나를 자세하게 기술을 해줘야 돼요. 막 이렇게 연구자 나를. 자,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연구에서. 자, 질적 연구 이렇게 예시를 보면 딱 눈에 딱 들어옵니다. 참고문헌도 제가 이거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자, 이 연구가 있어요. 자, 전라남도 초등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실행 과정에 대한 구조조기에 양연구, 진료 가치의 혼합 연구지만 질적 연구 부분만 볼게요. 자, 초등교사들이 교육과정 재구성과 실행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쓴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자, 이거 면담을 했어요. 자, 그럼 누굴 면담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교육과정 재구성과 실행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면담을 했다 해볼게요. 선생님은 누굴 면담하실래요? 네? 현장 교사도 좀 아무나? 학교의 연구부장. 또 왜 연구부장 할 거예요, 선생님? 그렇죠. 뭔가 이거에 대해서 했을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물론 이제 우리 교사가 안 하지 않아요. 다 누구나 해요. 하지만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은 사람을 면담 대상으로 하면 아 그래 이 내용이 면담을 뽑을만 하네. 그런 데서 느낌이 오시죠? 자, 연구 대상자 교사 20명 도객 추천받았어요. 누구냐면 제가 그 교육청에
그래서 그 교육관 지원단이 있어요. 학교 그 전라남도에 초등 교육관 지원단이 있는데 거기서 하면서 그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지원단 같이 한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좀 뭔가 열심히 좀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열심히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열심히 했다고 내가 전제를 까고 이게 20명을 추천받아서 쓴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20명을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20명도 많아요. 사실 많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써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 있나 볼게요. 이건 양념 보고 자율시간을 개발을 자율시간이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선생님들. 초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이제 학교 자율시간 시작했거든요, 초등은. 그러면 학교 자율시간 처음에 개발하고 어떻게 실행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거 직접 연구했거든요. 면담했습니다. 자, 누구를 선생님 면담 대상자로 선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시간. 그렇죠. 자율시간을 실제로 실행하고 개발했던 사람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내 연구 주제에 맞는 면담자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물론 저도 이제 학교에서 자유시간은 연구부장이었으니까 운영하고 했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자문하실 때 내가 나를 쓴 게 아니라 그래서 사례별 다양한 사례 A, B, C 학교의 사례를 조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 학교 김이 박 교사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김 교사는 대규모 학교에 있고 지금 제가 같이 근무했던 지금 현재 그때 4학년 부장이었고 왜냐면 4학년이 먼저 도입했으니까 그리고 이 교사는 주변에 있는 중규모 학교, 박 교사는 농촌학교 세 가지를 했고 4학년, 4학년, 3학년 학교 자유시간 주제를 땡땡땡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면담 일시 넣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직종별 참여자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써줍니다. 이렇게 면담 대상자별 이게 중요해요. 직접 연구에서는 또 하나 더 볼게요. 자, 이거는 좀 자문할 기술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고 쓴 거예요. 제가 저를 반성해서 자, 이게 연구자 볼게요. 여기는 연구자가 면담 대상자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나잖아요. 연구 대상이 나예요. 그냥 나를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연구 대상자 누구죠? 여기 연구 참여자로서 나 이게 연구 대상자인 거예요. 근데 연구 대상자 내가 나를 쓸 텐데 넌 누군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세히 기술하는 거예요. 자, 연구 대상자 나다. 나는 C 교육대학교 초등교육 전공하고 이쯤 교육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뭐 교직생활, 뭐 군생활 2년 하고 3년 제하고 뭐 이렇게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실경력은 얼마큼이며 제이도 SC에 뭐 근무한다. 뭐 2020년에 박사학위 받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리고 나는 근무를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다. 특히 그때 당시에 이제 연구부장으로서 5년 동안 근무했고 교육과정 뭐 어떻게 했고 처음 2년 동안은 뭐 하고 싶었고 자세하게 쓰는 거예요. 자세하게. 이게 길잖아요. 내가 내 자서전을 좀 길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쓴다는 이유가 내가 나에 대해 쓰는 거는 너가 어떠한 이 주제 이게 그냥 나는 뭘 좋아하고 나의 취미는 뭐고 이걸 쓰는 거 아니에요.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나의 경험을 쓰는 거예요. 내 관련된 이력을 쓰는 거예요.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그러니까 난 나를 보고 연구를 할 수 있어. 이거를 가지고 타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세하게 써주는 게 필요해요. 이런 연구 대상자에 대해서. 그래서 선생님께서 본인을 연구 대상자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사례를 볼게요. 그 지금 A 학교에 근무하는데 우리 반 학급이 5명이 있어요. 5명을 대상으로 내가 논문을 쓰고 싶어요. 그런데 5명을 논문을 쓰는데 방법은 2가지예요. 5명을 애들을 관찰하고 5명을 뭐 할 수 있냐면 면담을 할 수 있어요. 자, 연구 대상자가 누구죠? 학생 5명. 반대 가능해요. 나는 학생을 안 하고 내가 5명 가르친 내가 나를 연구 대상자로 할 수 있어요. 그냥 주제는 똑같은데 예를 들면 한 A 학교에 소규모 도시 그 시골 학교 뭐 섬학교의 A 학교의 학교 문화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거를 아이들이 면담을 할 수 있지만 나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여기서 느끼면서 과정도 있잖아요. 아이들과 느낀 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면담은 딱 보여요. 예를 들면 이거는 사례 연구는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그 많이 익숙하신 게 사례연구잖아요. 면담한 것들. 사례연구는 이렇게 들어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놓쳐. 이렇게 도시에서 자연을 쉽게 접하기 어렵지만 학교 주변에 왕지천 같은 생태 자원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지역 환경을 직접 탐구하고 보호 활동 참여하면서 자신의 자립사에 일어나는 자부심을 느껴서 선택으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이 교사와 면담한 내용을 했다라고 이 기술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사례 연구잖아요. 이거는 면담하고 이런 거. 그런데 내가 나를 연구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나를 연구하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 이때를 상상하는 거예요. 이거 가능해요. 그 질적 연구에서 장난 기술지는 이거 2022학년도 준비를 위한 협의회 시간 연구자의 기억 자료. 내가 그냥 기억 자료예요. 그냥 나의 기억 자료. 근데 장난 기술지가 옛날에는 논문으로서 인정을 많이 못 받았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왜 인정을 못 받았을 거죠? 그냥 네 생각 아니냐. 그리고 객관화가 힘들었기 때문에 질적 연구가 사실 그 질적 연구가 이게 학계에서 논리성과 객관성 인정받은 게 불과 한 10몇 년이 안 돼요. 한 20년 안쪽이거든요. 그렇게 연구가 길게 불과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 자문학 기술지는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10년이 안 돼요. 내가 나를 연구하고는. 저도 자문학 기술지 처음 접근한 게 2020년, 21년 이럴 때 처음 이제 접하고 공부하고 처음에 논문 쓴 게 뭐 24년도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인정이 많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것 때문이에요. 기억 자료인데 이거 기억을 이거 네 생각 이거 뭐 우리는 사람이 쓰고 싶은 대로 쓰기 때문에 내 기억을 왜곡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왜곡을 안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료들이 필요해요. 자료들이. 그래서 여기에 뭔 자료를 넣었다 쓰는 거죠. 이걸 써줘야 돼요. 면담 자료도 그렇고 자문할 질지는 아까 내가 너는 누군지에 대해서 자세히 쓰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넣어요. 나는 이걸 뭘 찾고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교육과정 분석하고 설계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연구부장을 그 한 학교에서 4년 동안 다 했으니까 20년 코로나 때부터 20, 21, 22, 23 4년을 제가 연구부장 혼자 다 했으니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교육에 진짜 어차피 내가 세웠으니까 다 갖고 있고 각종 공문서 회의록 그거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문 뒤져보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모아놓고 뭐 100%는 아니더라도 다 수집이 가능하고 그리고 기억 자료 나의 구체적인 기억 자료도 있잖아요. 교육관 설계 총화 관리자 대화 동료 대화들 막 그때 감정을 떠올려 보는 거죠. 막 그때 썼던 내가 한글 파일 뭐 세이브 1, 세이브 2 된 거 보고 아니면 교육과정 문서 보면 그러니까 발간은 됐지만 막 끄적끄적하고 자기 적어놓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서 옛날 안 좋았던 기억들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것들 개인적 메모 쓰레기에서 그래서 총알 이런 것들은 내 카톡방에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단톡방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때 부장들하고 세우기 위해서 단톡방도 있을 수 있고 딱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방 많이 나가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언제 쓰일지 몰라요. 진짜 저는 이제 귀찮아서 안 나갔거든요. 남들은 나가더라도 어떤 단톡방에는 나 혼자 남은 데도 있어요. 제 이름 검색해보면 막 뜨잖아요. 단톡방 뭐 몇십 개 떠요. 막 몇십 개가 뭐야 한 2, 30개 뜨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나가요. 왜냐면 요즘 카톡이 좋은 게 키워드로 검색하면 또 나오잖아요. 검색이 되잖아요. 언제 쓸지 몰라요. 이게 연구자로서는 자료들을 버리지 않고 이게 모아놓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자문하기 위해 나를 위한 연구지만 이것도 넣을 수 있어요. 그때 같이 근무했던 뭐 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장들이나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교사라 치면 내가 학급을 나라 치면 실제 면담 자료를 누구랑 하면 되겠어요? 내가 나를 연구가 주 연구자지만 우리만 주 아이들 A, B 2명 할 수 있겠죠. 이렇게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연구 자료로.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그때 친했던 부장들 3명 그냥 물어봤어요. 그때 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게 좀 악역하니까 이제 술 마시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카톡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왜냐면 지금도 불만이 많아요. 불만 많은 사람 있어요. 주변에 그분들 친하게 논문 쓰기 좋아요. 불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정말 잘해주고 불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얻을 게 없어요. 이게 진짜 미안하지만 논문 쓰려면 불만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마디 던졌는데 10마디 30마디 버티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거 모아놓고 녹취해놓으면 쓸 말이 너무 많아요. 진짜. 왜냐면 그 사람 듣다 보면 나도 좀 약간 감정이입해서 나도 그때 감정이 뭐 없었다고 막 살아나거든요. 막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질적 연구는
이런 자료들을 좀 모아놓는 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뷰하는 방법, 또는 인터뷰도 하고 참여관찰도 하고 문서 자료도 보고 기타 자료도 보고 연구 타당성 한다. 자, 질적 연구에서 이렇게 자료들을 다양하게 모으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들? 질적 연구에서 양적 연구는 그냥 통계만 돌리고 숫자만 넣고 끝나잖아요. 질적 연구는 뭐 하기 위해서일까요, 이거? 타당성을 보완하지, 타당성. 왜냐면 인터뷰 하나만 이따 해볼게요. 안 그래도 인터뷰 대상자를 내가 임의로 선정을 했잖아요. 이거는 인터뷰 대상자만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인터뷰만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인터뷰 놔두고 내가 실제로 가서 눈으로 보는 참여관찰도 하고, 더 있으면 정말 인터뷰랑 참여관찰이 맞는지 문서 이런 거 모으면 좋고, 더 있으면 좋고, 어쨌든 간에 자료들을 풍부하게 모으는 게 좋아요. 질적 연구에서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제 연구할 때 양적 연구는 설문지 돌리면 끝나는데, 질적 연구는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얘기했을 때 애들 수업 사진도 찍어놓고 동영상도 해놓고 만들어놓은 산출물 자료들, 평가 자료들 막 모아놓으러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이유예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삼각 검증이라고 해요. 검증. 예를 들면 아까 양적 연구는 신뢰도 검사를, 이 문항이 좋지 않은지를 아까 크롬과 알파값 신뢰도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가 0.7 이상이면 신뢰가 없다는 거를 그걸로 우리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질적 연구는 숫자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삼각 검증. 나는 다양한 자료들을 비교해서 최대한 내가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다는, 논리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것들을 기술해줘요. 그런 것들이 이런 자료들인 거죠. 자료들. 자, 지침. 자,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의 래퍼 형성, 라퍼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필수적입니다. 필수죠. 그래서 이 대상자의 면담을 하기 전에 우선 브레인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친해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거 만약에 선생님께서 그 학술 논문 학위 논문을 쓴다면 이 IRB를 받으셔야 돼요. 학교에서 IRB. IRB는 그 학위 논문 하시는 분 한정이에요. 학위 논문을 하면 학교에서 그 공식 양식이 있거든요. 양식에 맞춰서 아마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적어야 될 거예요. 몇 명을 언제 어떤 분씩 다 적어야 돼요. 근데 한 번 이게 수정하게 되면 또 바꿔서 해야 되고, 그리고 IRB는 적어야 되고, 양적 연구보다 좀 더 복잡할 수 있어요. IRB가. 왜냐면 양적 연구는 내가 설문하는 데는 웬만하면 바꾸냐고 설문 돌리잖아요. 근데 질적 연구는 어쩌죠? 내가 이 사람 면담을 했는데 갑자기 이 면담자가 안 된다 할 수도 있어요. 변수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예측하지 못한,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IRB 받아야 된다는 거. 근데 일반적인 학위 논문은 필요 없죠. 그러면 뭐는 있어야 될까요? 우리 학교에서 현장 논문 한다면 아이들 동의 받으면 좋겠죠. 근데 아이들 동의는 힘드니까 누구 동의? 보호자 동의 받아야겠죠. 미성년자니까. 그 동의 정도는 받아야 되고, 뭐 그리고 그 사진 같은 이런 데는 다 이제 블러 처리해서 하겠다. 뭐 이런 게 그 동의서 받는 양식이 있잖아요. 이건 연구 목적만을 이해하고 그리고 익명 처리하겠다, 이런 것들을 받아놔야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프라이버시에서 비밀 유지한다. 기관 인물 가명 처리하는 거. 제가 이제 논문을 썼지만, 근데 이게 비밀 유지를 한다지만 비밀이 안 돼요. 왜냐면 볼게요. 특히나 장나 주제는 비밀이 안 돼요. 자, 제가 이 연구를 했어요. 교육관 자율학 문화연구 초등교 연구전 중간이대 역할. 나 뒤에 좋은 역할 이야기도 했지만 좀 관리자에 대해서 좀 아쉬운 얘기를 했거든요. 나쁜 얘기를 안 썼어요. 아쉬운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물론 내가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드러나 있지 않죠. 근데 뭐 보면 알지? 저다 보면 얘 누군데? 얘 어디 학교 근무하는 나오잖아요. 얘가 지가 지걸 쓴 건데 이게 완전히 객관화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면담이나 이렇게 직접 연구한다는 게 이 사람의 정보를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좀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보다 불구하고 여기 최대한 이제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그 양적 연구든 직접 연구든 간에 이 연구 결과가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떠한 파장을 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아무리 연구 결과가 의미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하더라도 이게 학교 현장에 나갔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것들은 논문의 주제로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2시까지 했는데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